대만군 준비 미흡과 한국의 자주국방 이야기. 일부 프롤로그 혼란의 시대. 우크라이나 키예프 외곽, 포격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겨울밤이었습니다. 폴란드 출신 군사 분석가 안드레아 코발스키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바르샤바 자택에서 동아시아 정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NATO 군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2년간 우크라이나 전선을 누비며 현대전에 참혹한 현실을 목격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전쟁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때가 되어서는 이미 모든 게 늦다는 것입니다. 탱크가 국경을 넘고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는 순간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런데 최근 제가 주목하게 된 곳이 있어요.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과 불과 180km 떨어진 이 섬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침공 위협에 시달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직업상 여러 나라의 군사력을 분석해왔지만 대만의 상황을 조사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준비 상태는 참담한 수준이었거든요.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데도 우산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동맹국이 있어도 자국을 지키려는 국민의 의지와 준비가 없다면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들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과연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폴란드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수없이 분할되고 침공당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DNA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만을 조사하면서 저는 이들에게 과연 그런 DNA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같은 동아시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나라가 있더군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안보의식과 군사적 준비 상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강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만의 현실을 통해 한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부 대만의 현실 준비되지 않은 군대. 대만군의 실상을 조사하면서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쟁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군사적 준비 상태는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었거든요. 먼저 병역 제도부터 살펴보겠어요. 현재 대만 남성들의 의무 복무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근에 늘린 거예요. 2018년까지만 해도 고작 4개월이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4개월이면 기초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받는 기간 아닌가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중국군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훈련의 질입니다. 대만군 내부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해보니 실제 훈련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더군요. 사격 훈련은 1년에 몇 번 안 하고 실전과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은 거의 없다고 해요. 젊은 남성들도 군대를 시간 때우는 곳 정도로 생각한다니 이게 정말 전쟁을 앞둔 나라의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장비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대만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상당수가 1980년대, 1990년대에 도입된 구형 모델이에요. F-16도 있긴 하지만 중국이 보유한 최신 J-20 스텔스기에 비하면 한 세대 이상 뒤처진 거죠. 게다가 부품 수급도 원활하지 않아서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해요. 지상 장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주력 전차인 M60A3은 1960년대에 설계된 화석 같은 존재예요. 중국이 최신 99식 전차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이런 구식 장비로 맞선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 간부들과 병사들의 사기였습니다. 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중국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해요. 자국 방위를 외국에 의존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NATO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대만 정치권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여당과 야당이 국방비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는 위기의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중국군이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예비군 제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전역한 군인들에 대한 관리나 재훈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전쟁이 나면 예비군이 가장 중요한 전력인데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중국의 대규모 침공에 대응할 수 없을 거예요. 민방위 체계는 더더욱 한심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방공호나 대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유사시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해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대만의 현실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러시아가 키예프를 향해 밀려들어올 때 우크라이나군도 처음에는 준비가 부족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이 총을 들고 일어섰어요. 민간인들까지 화염병을 만들어서 러시아 탱크에 맞섰죠. 과연 대만 국민들에게도 그런 의지가 있을까요? 지금 상태로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게 제 솔직한 생각입니다. 3부 늦은 각성 여성 징병제 논의. 최근 대만에서 나온 뉴스를 보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로 여성 징병제 검토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물론 성평등 차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논의일 수 있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쟁이 코앞에 닥쳐서야 허둥지둥 이런 논의를 시작한다니 마치 집에 불이 났는데 그제서야 소방서 번호를 찾는 격이었어요.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 여성들도 군사훈련을 받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스라엘처럼 남녀가 함께 군복무를 하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생존을 위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국민이 무기를 들었던 나라예요. 70년 넘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온 거죠. 반면 대만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남성조차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시키지 못했는데 갑자기 여성까지 징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오히려 훈련 시설도 부족하고 교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하면 훈련의 질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욱 황당한 건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이었어요. 대만군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병력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기피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왜 기피하는지부터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폴란드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원 입대자가 크게 늘었어요.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된 거죠. 하지만 대만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위기가 고조될수록 군 복무를 기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성 징병제 논의를 보면서 저는 대만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봤어요. 바로 누군가가 대신 지켜줄 것이라는 의존적 사고방식이에요. 여성들까지 군대에 보내면 병력 수는 늘어나겠지만 정작 싸울 의지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더 웃긴 건 이런 논의가 나오자마자 대만 사회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왜 여성들까지 군대에 가야 하느냐?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나오더군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대만 국민들이 아직도 전쟁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면서 만난 여성들을 떠올려 보니 더욱 대조적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남편과 아들을 전장에 보내면서도 자신들도 총을 배우고 의료진으로 활동하며 조국을 지키는 데 앞장섰어요. 심지어 임신한 여성들까지 방공호에서 아이를 낳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대만은 아직 평화로운 상황인데도 여성 징병제 논의만 나와도 난리가 나요.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정말 전쟁이 터졌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더 심각했어요. 대만의 20대, 30대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중국이 쳐들어오면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서 도와줄 거 아니야? 라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다고 해요. 자국 방위를 완전히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폴란드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18세기 말 폴란드가 분할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프랑스가 도와줄 거라고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거라고 믿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준비를 소홀히 했죠. 결국 폴란드는 지도에서 123년간 사라져야 했어요. 대만의 여성 징병제 논의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들이 아직도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하는 순간 모든 논의는 무의미해져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대만 정치인들은 여전히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성 징병제 찬반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어요. 바로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 말이에요. 사부 주인공의 과거 회상 나라를 지킨다는 것. 대만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자꾸 폴란드의 역사가 떠올랐어요. 우리 폴란드는 정말 많은 시련을 겪었거든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수없이 분할되고 침공당하고 심지어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국 살아남았어요. 왜일까요? 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19세였어요.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했다가 독일군에게 잡혀서 수용소에서 몇 년을 보냈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소련의 지배를 받는 공산 폴란드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고요. 할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드레아야, 나라를 지킨다는 건 정부나 군대만 하는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하는 일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할아버지는 독일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소련 치하에서 감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폴란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셨어요. 1980년대 연대 노조운동이 일어났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60대가 넘은 나이였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이번이야말로 진짜 독립을 되찾을 기회다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폴란드는 1989년 평화로운 방식으로 공산체제를 무너뜨렸고 진정한 독립을 되찾았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자란 저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어요. 그건 단순히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며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폴란드가 123년간 지도에서 사라졌을 때도 폴란드어와 문화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폴란드어를 가르쳤고 시인과 음악가들이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했으며 젊은이들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국방력인 거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폴란드는 즉각 우크라이나 편에 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뼛속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고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만을 보면 어떤가요? 똑같이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의 의식은 전혀 다르더군요. 전쟁이 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은 하면서도 정작 전쟁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폴란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강대국의 보장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1939년 독일이 침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의해 분할당하는 걸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폴란드는 NATO에 가입한 후에도 자체 국방력 강화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최신 전투기도 도입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도 구축하고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유사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받고 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로운 조국을 물려주겠다는 의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해요. 폴란드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희는 폴란드인이다. 폴란드인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설령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낸다. 이런 정신이 바로 진정한 국방력의 뿌리인 거죠. 대만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이들에게 그런 정신이 부족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누군가 대신 지켜줄 것이라는 의존적 사고가 팽배해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리 강한 동맹군이 와도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또 오부 시선은 한국으로 대비된 현실. 대만의 상황을 조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 관심이 갔어요. 같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분단 상황이라는 유사점도 있지만 안보에 대한 인식과 준비 상태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을 조사하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방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병역제도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남성들은 18개월에서 21개월간 의무 복무를 해요. 대만의 1년, 과거 4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더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받는 훈련의 질이에요. 한국군의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고 해요. 혹독한 훈련을 통해 정말 싸울 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국의 군사력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최신 K2 전차 KF-21 전투기, 이지스함 등 첨단 무기체계를 자체 개발해서 운용하고 있더군요. 대만이 1960년대 구식 장비로 버티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특히 미사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하지만 저를 더욱 감동시킨 건 한국의 예비군 제도였어요. 전역한 군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하면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더군요. 실제 전쟁이 나면 이들이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대만에는 이런 체계적인 예비군 제도가 거의 없어요. 민방위 체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일반 국민들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고 방공호나 대피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해요. 유사시 온 국민이 방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거죠. 반면 대만은 이런 민간 방어 체계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더욱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회의 안보의식이었어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군대 가기 싫다는 불만은 있어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군요. 이건 대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 어머니들의 마음가짐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물론 걱정은 되겠지만 그보다는 책임감이 더 크다는 거죠. 반면 대만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군 복무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국방산업도 정말 대단했어요. 무기를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해서 오히려 수출까지 하고 있잖아요. K9 자주포, K2 전차, KAI 헬기 등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기술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70년 만에 이뤄냈다는 거예요. 6.25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전쟁사를 공부해보니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6.25 전쟁 때는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가장 치열하게 싸운 건 한국군과 한국 국민들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에도 참여해서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했고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강한 한국군이 만들어진 거죠. DMZ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요새선을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것도 대단해요. 155마일에 걸친 이 방어선은 그 자체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 말이에요. 한국 사회 전체에 깔린 위기의식도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사회적 결속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어무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을 조사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폴란드가 배워야 할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처럼 자주 국방 의지가 확고한 나라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6부 국뽕 포인트 한국인의 강인함. 한국을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하면 K-팝, K-드라마, 반도체를 떠올리지만 제가 보기에 한국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절대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이었거든요. 한국 현대사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일제강점기 36년을 버텨냈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196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불과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이런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군사분석가로서 세계 각국을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민족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였다면 벌써 몇 번이고 무너졌을 시련들을 모두 이겨내고 오히려 더 강해졌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DNA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여성들의 강인함에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전쟁 중에도 아이들을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들이 키운 아들들이 지금 한국을 지키고 있는 거죠.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이런 어머니들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만들어냈고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한국이 이 모든 성취를 안보 위협 속에서 이뤄냈다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적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거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안보 위협이 조금만 높아져도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불안해져요. 하지만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 위험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전해왔어요. 이게 바로 한국인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적 성취도 놀라워요. K-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드라마가 오스카상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힘든 현실을 이겨내려는 한국인들의 의지가 문화로 표현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문화 콘텐츠에 스며든 거죠. 기술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자원도 없고 영토도 좁은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인재 양성에 힘썼던 거예요. 지금 한국이 오지 반도체, AI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건 바로 이런 위기의식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의 교육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과도한 경쟁이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이뤄내려는 의지는 정말 대단해요. 가난한 집 아이도 공부 잘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인의 단결력도 인상적이었어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위기가 닥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복해내는 저력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한국은 체계적으로 잘 대응했어요. 이런 한국을 보면서 저는 한국은 정말 스스로 지키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과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지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거죠. 폴란드 사람인 제가 봐도 한국은 정말 존경스러운 나라예요. 우리 폴란드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뤄낸 적은 없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성취를 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의 40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위대한 나라의 미래예요. 여러분의 교육열과 희생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냈고 앞으로도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7부 대만과의 대비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조사한 후 다시 대만을 보니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먼저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컸어요. 한국은 6.25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뼛속 깊이 새겼어요. 반면 대만은 1949년 이후 지금까지 실제 전면전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1958년 금문도 포격전이나 1996년 대만 해협 위기는 있었지만 국가 존망이 걸린 전쟁은 경험하지 못했죠. 이런 차이가 국민의식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요. 한국인들에게는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감이 있어요. 하지만 대만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안일함이 있는 것 같아요. 70년 넘게 평화가 지속되면서 위기의식이 점점 약해진 거죠. 정치적 차이도 중요했어요. 한국은 분단 이후 줄곧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어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국방력 강화는 기본이었죠. 반면 대만은 민주화 이후 정치적 분열이 심해지면서 안보 정책도 일관성을 잃었어요. 여당과 야당이 국방비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가짐 차이예요. 한국에서는 군대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어요. 물론 가기 싫어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그래도 의무라고 여기죠. 하지만 대만에서는 왜 우리가 군대에 가야 하느냐는 불만이 더 커요. 경제적 우선순위도 달랐어요.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항상 안보와의 균형을 생각해왔어요. 국방비 비중도 계속 유지하고 방산업체 육성에도 신경 썼죠. 반면 대만은 경제 성장에만 몰두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교육의 차이도 컸어요. 한국은 학교에서부터 안보 교육을 시켜요. 물론 때로는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죠. 반면 대만은 민주화 이후 이런 교육이 많이 약해졌다고 해요. 대만의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쳐들어와도 미국이 도와줄 것이고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될 수 있어요. 국제적 지위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고 많은 나라들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지만 대만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더욱 자력으로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의존성만 커진 것 같아요. 대만 청년들의 의식도 문제예요. 한국 젊은이들은 군대 가는 걸 싫어하면서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은 있어요. 하지만 대만 젊은이들은 아예 왜 내가 중국과 싸워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여성들의 인식 차이도 컸어요. 한국 어머니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마음이죠. 하지만 대만 어머니들은 자녀가 군 복무를 하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런 차이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건 무기나 군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의지예요.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해요. 한국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나라고 대만은 아직 그렇지 못한 나라인 것 같아요. 물론 대만에도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한국만큼 절실함이 없어 보여요. 정말 안타까운 건 대만이 이런 상태로는 중국의 침공을 막아내기 어려울 거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도와준다 해도 정작 대만 국민들에게 싸울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 스스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8부 에필로그 한국에서 배우라.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마치고 바르샤바로 돌아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만과 한국의 안보 상황을 비교 분석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요. 지난주 대만에서 열린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에요. 대만 젊은 정치인 한 명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한국을 보십시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대만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강국이 되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은 이 모든 걸 전쟁 위협 속에서 이뤄냈다는 거예요. 제가 대만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나라를 지킬 각오가 없는 국가는 아무리 강한 동맹이 있어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에 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대만 국민들 스스로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명확한 교훈을 얻었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버가 아니라 탄약이다라고 말했을 때 전 세계가 감동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였어요. 반면 아프가니스탄을 보세요. 미군이 20년간 주둔하면서 엄청난 지원을 했지만 결국 탈레반에게 무너졌잖아요. 왜일까요? 아프간 국민들에게는 자국을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줘도 훈련을 시켜줘도 소용이 없었어요. 대만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한국처럼 스스로 서는 나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중국의 군사력은 날로 강해지고 있고 침공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한국만큼 짧은 시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뤄낸 곳은 없어요.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강한 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한국을 지켜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국 국민들에게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방어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강국이란 GDP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정신력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전쟁, 분단, 독재 등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시련들을 발판 삼아 더욱 강해졌죠. 이런 나라라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와 준비가 있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지와 준비의 모범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격 소리를 들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 같은 나라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갖춘 나라, 그런 나라들이 많을수록 세계는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한국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도요. 앞으로도 그 자부심을 갖고 더욱 강한 한국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